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번 시간에 우리 대리권에 제한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우리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어느 정도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다 제한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자기 계약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자기 계약뿐만 아니라 쌍방 대리도 금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 이거는 금지란 얘기입니다.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자기 계약이냐? 자기 계약은 갑이 을에게 나 대신 가서 내 물건 좀 팔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요를 했더니, 을이 가서 제3자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수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현명까지 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서 매도인의 대리인 갑이고요, 매수인은 을입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때는 갑에게 손해가 생기는 배임적 대리 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래서 이거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쌍방 대리는 뭐냐? 쌍방 대리는 상대방 병과 대리인 을이 법률 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의 대리인도 을인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고 병의 대리인 을로서 매도인의 대리인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매수인의 대리인 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것도 혼자 계약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이러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여기에 배임적 대리 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모든 행위가 다 금지가 되느냐?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본인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리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 가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한 자기 계약도 가능하다. 그럼 자기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물건 좀 적당한 가격에 좀 팔아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너도 이런 거 사고 싶어 했잖아. 필요하면 네가 사도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무 이행을 몇 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 이행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예요. 이 채무 변제를 금전으로 변제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대물 변제, 여기서 나오면 대물 변제겠죠. 특별히 대물 변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는 할 수 없다.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팔았을 때요, 그 판 주식의 명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미 매각이 된 주식에 당연히 돈 받고 팔았으면 명의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주식의 명의개소, 이것도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법무사를 시켜서 등기 신청하는 거 있죠. 매매 계약이 이미 다 끝났고 단순히 채무를 이행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 주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라 할지라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본, 채, 주, 등 이렇게 해갖고 암기 좀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잘 나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죠. 공동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 공동대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공동대리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처럼 갑의 대리인 을이 있고 병의 대리인 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쌍방대리잖아요. 쌍방대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대리라고 하는 건 갑의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병과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을만 선임한 것이 아니라 A도 선임하고 B도 선임을 해서 대리인을 여러 명을 선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여러 명 선임을 한 경우에도 즉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합니다.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만 공동으로 대리하죠. 예외적으로 공동인데 여기서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표시를 공동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혼자 가서 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고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 쪽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수령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대리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각자 단독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동은 언제 공동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공동이라고 하는 건 혹시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이 법률 규정은 우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와 관련돼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또는 수권행위 하면서 그래 수권행위다라고 하는 건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정했을 때만 공동으로 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을 때만 그때 공동도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이 엮여져서 나오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였다면 표시는 한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여기서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는 말의 의미는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하는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의사결정할 거 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만 하는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 각자 단독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금지가 됐는데 위반하게 되면 그래요.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권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권대리가 돼서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공동대리 규정을 위반해서 각자 단독으로 했다.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즉 세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A, B, 을은 각각 3분의 1씩의 대리권밖에 없는데 3분의 1의 대리권을 가지고 3분의 3의 대리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권한을 초과했죠. 권한 초과 또는 권한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입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요. 지금부터 봐야 되는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요 표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잠깐 동영상 죄송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스톱해 놓으시고 요 표를 그려 놓으시고 요 표 안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122페이지 보면은 자기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띄우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스톱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옆에다가 표를 놓고 계속해서 수업을 쫓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그러면 허락이 없으면 그럼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즉 자기계약을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이행을 우리는 세 개로 나눴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변제 뭐 이래서요.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에서 등기신청의 대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마 워드들입니다.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그러고요. 채무이행이 조금 나눴어요. 주식의 명의에서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죠? 단순한 채무이행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채무이행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변제 요거 추가해야 되는데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변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변제 중에서도 조금 채무이행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데 채무이행보다는 채무변제라고 해두셔야 정확합니다. 채무이행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넘어갔네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켜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라고 해서 대물변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물변제. 그 다음에 기한 미도의 채무라든지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채무의 변제라고 하는데 선택채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는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런 것들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했다. 느낌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했다. 이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대물변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는 무권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절대 무효는 아니고 무권대리로 된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대리. 자, 공동대리도 아까 같이 설명을 드렸죠. 공동대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대리라 함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하도록 해놓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수권행위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한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예가 되는데 그래서 공동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공동대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대리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해진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데 대하여 단순히 수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어도 원칙이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다만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정해진 경우에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 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이 대리 행사를 했다. 의사결정이 공동대리인 모두의 결정이라면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대리 행위를 행사했다는 얘기는 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건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위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냐 위반해요.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공동대리에 오늘은 제가 조금
조작이 미숙하네요. 자, 그래서 공동대리 위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래서 이를 위반해서 한 사람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이거는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의사결정 자체를 단독으로 한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자, 그리고요. 공동대리에서 수동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수동대리는 의사결정을 할 게 없죠.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객관식 시험 문제 교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수령까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 의사표시의 수령까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느냐. 의사표시 수령할 때는 의사결정할 게 없는 거고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를 수령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각자 단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문제죠.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리권의 남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리권의 남용은 우리가 107조에서 봤었던 배임적 대리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배임적 대리행위다라고 하는 건, 자,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 대리인 맞아요. 의자는요.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가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대리관계를 표시를 했는데 을이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그 본 마음, 진정한 의사, 진이라고 얘기할까요? 진이는 표시한 대로의 진이가 아니라 횡령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횡령의 의사가 있었던 겁니다. 횡령을 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했다. 아니면 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행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갑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갑을 위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갑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 의미는 이익이 생겨도 이익도 갑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손해도 갑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시는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그 본 마음은 횡령을 하고자 했던 그 본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는 우리 비진의 표시 아니면 통정호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쪽에서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107조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107조 1항을 적용을 하겠다. 107조 1항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갑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비진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됐죠. 그러면 대리행위가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행위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여기는 무효다라고 하는 말 대신 107조에서는 이게 무효다라고 나오겠지만 여기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이론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통설과 판례는 12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통설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의 유추 적용설에 의해서 이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107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권의 소멸이죠. 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남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가라고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봐서 이런 내용이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악용한 경우에 대리권의 남용인데 효과입니다. 효과요. 우리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에 관한 판례죠. 네, 판례가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이죠. 자, 대리권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일단은 이해보다는 암기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우선이다라고 보는데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면요. 사, 성, 파, 사, 원, 수 이렇게 한번 암기를 먼저 해줄게요. 이 사성파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있는데 대리권은 요 둘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사성파라고 할 때 세 글자 파죠. 세 글자 사성파. 그럼 대리인 세 글자니까 이거는 대리인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예요. 그럼 이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하나 남은 건 누구죠? 이제 본인이겠네요. 여기는 본인의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요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갑이 을을 채용을 했으면 고용관계가 될 테고요. 위임계약이 있었으면 위임, 도급계약이 있었으면 도급일 거예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끝났다, 위임관계가 종료됐다, 도급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을에게 부여됐던 대리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아니면 고용하고 있는 을의 직무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일 그만해라고 해서 대기명령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수요했던 대리권은 그만 행사하고 다른 일로 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건 수권 행위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나누시고요. 자, 요거에 관해서는 이쪽 부분이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의 소멸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대한 소멸 사유고요.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예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에 있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라고 해서 이걸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런 걸로 물어보면 또 틀리기도 하죠. 여기는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왜 대리인이 사망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느냐?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 법률행위 할 자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고요.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옛날 말로 무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대리인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거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임적 대리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리권 소멸시켜야 되고요. 본인이 사망했다. 그럼 본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법률관계 다 끝나는 거죠. 본인의 물건이 아직 안 팔렸으면 그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고용관계가 해소가 됐다, 숙고행위가 철회가 됐다.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왜 대리권이 소멸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사성파는 대리인파다 세 글자니까 그럼 둘 사이 하나 남았으니까 사는 뭐죠? 본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고행위의 철회인데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가 아니라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의 개시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 아니라는 거하고 본인의 사망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지만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의 개시 이거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한정 후견의 개시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고행위의 철회는 이미 대리의 투기의 소멸 사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나오든 간에 이거 암기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딱 암기해 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문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까지 마친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28페이지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